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굿모닝 화이팅 2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차 수요 조사 때보다도 오히려 크게 늘어난 수치인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올해 입시에 적용할 의대 증원 신청 마감 결과는 3,401명.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정부 증원 계획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의대 학장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난해 1차 수요조사 때 최고치인 2,800여 명보다도 많이 신청한 겁니다. 서울의 8개 대학이 365명, 경기, 인천 5개 대학이 565명으로 서울이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27개 대학 신청 규모는 모두 2,400여 명, 전체의 72%는 비수도권에서 요구한 겁니다. 정원이 적은 이른바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본 학교 측의 판단과 신청한 대학에만 늘어난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정부의 강경책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한 것이 이제 본조사죠. 지난번에 한 것은 약간 예비조사의 성격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원 신청 연기를 요구했던 일부 의과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학장 등은 삭발을 감행하면서 수요조사 총합이 증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본부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달하고 호소도 했는데 의대 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한 대학본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현재로 살 수 있는 게 삭발식밖에 없어서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정원의 5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측에서 지적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대학 측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원된 분야만큼 교원과 어떤 시설 투자들을 해나간다는 계획들을 가질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2,000명 정원을 40개 학교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전체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에서 4년차 전공의 9,900여 명 가운데 8,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그제 기준으로 7,85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선 어제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른바 빅5를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이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대 증원을 넘어 의료계의 큰 그림을 바꾸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일촉즉발,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선 안 되고 의료개혁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일 흔들림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합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발등에 불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를 넘어 의료계 큰 그림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47개 상급 종합병원이 수련을 명목으로 저임금, 고노동 전공의들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의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증이 아닌 지방의 환자들까지 빨아들여 일종의 사업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은 본래 취지대로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응급이나 외래 수요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게끔 확실히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의료진 경쟁력이나 보상, 삶의 질 등에서 윈윈이자 선순환이 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도 인력 운영 혁신이란 제목으로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20대 국정과제에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의료 인프라가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그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대응이 윤 대통령 강점이라면서 확고한 청사진과 전폭적인 여론 지지도 있는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을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남은 의료진의 부담과 피로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지역 의료계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순환 당직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제주에서도 전체 전공의의 95%가량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 운영까지 줄여가며 남은 의료진이 버티고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와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교수님들 피로도 누적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일부 병실도 축소를 하고 수술도 이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로 지금 축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황이 길어질수록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법을 고심해온 제주도와 지역 의료계는 6개 종합병원별 순환 당직제를 도입해 도내 의료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요일별로 지정된 당직병원에서 신규 환자만 진료받도록 해 당직이 아닌 병원의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료체계 붕괴만은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응급의료 지원단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을 조정하고 병원 연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의료체계를 지키려는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미국에선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을 맞아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더욱 확연해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버지니아를 비롯해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이 포함돼 가장 굵직한 이 경선 일정으로 꼽히는 날입니다. 슈퍼 화요일에 배정되는 대의원 수만 전체 3분의 1에 달해 오늘이 지나면 대선 경선에 윤곽이 잡힙니다. 다만 예년에 비하면 승부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도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think we really need somebody, a super strong figure in the White Hous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He's a fraudster. He's been accused of sexually abusing a woman and found guilty of that. He's got over $500 million worth of fines and penalties. 오늘 경선은 6개 시간대에서 진행돼 이곳 동부 시간으로는 자정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쯤 투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죠.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득표율이 관심입니다. 과연 헤일리가 이기는 주가 나올지 지더라도 어느 정도 득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헤일리는 최근 경선이 끝나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헤일리가 가져가는 표가 공화당 내 트럼프 이탈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표출될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미시간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13%나 나왔는데 오늘 경선이 치러지는 미네소타도 무슬림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네, 이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일단 승부는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대통령이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공화당도 경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일한 경쟁자인 헤일리가 슈퍼 화요일 이후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 중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는 11월 대선까지 정확히 8달 남았는데 일찌감치 대선 본선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많습니다. 작게는 2%포인트에서 많게는 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가 완전히 결집하기 전이어서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달 말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수많은 이 드라마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 투표소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고 현역 의원 3명을 추가로 공천 배제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는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달서갑 유영하 변호사, 서울 서초울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되면서 해당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던 홍석준,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유경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남병에 전략 공천됐는데 공관위 측은 유 의원의 지역구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영주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각각 서울 영등포 갑과 경기 시흥을의 여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하남을과 부산 북구을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두 지역구는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곳인데 여당은 후보자 접수를 마치는 대로 단수 공천이나 경선 등의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발표를 미룬 부천 갑 등 경기 지역 선거구 5곳과 여수, 을 등 전남 지역 2곳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 내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권향엽 후보의 단수 공천을 두고 아내 비서를 공천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는 조작되고 왜곡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 영등포구 현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권 후보는 자신과 아내 모두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사천, 즉 사사로운 공천이라고 공격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향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 지역에 전략 공천됐던 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가 아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오히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를 수행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고 그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권 후보가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가 아니었다면 왜 김 씨의 일정을 수행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천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예정이 없던 긴급 최고위를 열고 권향엽 전 비서관에 대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전략 공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권 전 비서관과 서동용 의원의 2인 국민 경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가짜뉴스에 의해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전략 선곡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비서관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 최고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고민해왔던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오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홍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 잔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컷오프가 의결된 뒤 거듭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15% 득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9%로 오차 범위 아니었고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4%, 개혁신당 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9%로 당 지지율과 비슷했고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0%,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은 21%를 득표할 것으로 나타났고 조국신당은 15%,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2%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천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4%로 부정적이라는 37%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33%로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50%보다 적었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는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9%,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응답은 3%포인트 낮아진 28%로 양당 격차가 줄었고 비슷할 거란 전망은 28%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8%로 상승세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때와 같은 57%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루디치 변호사는 이런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 합헌 결정도 나왔는데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둔 판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 시행했는데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이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재는 해당 조항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빼앗는 내용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졌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보호법도 3년 5개월 심리 끝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전면 제한하지 않고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임대료 인상폭 5%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보다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갖는 공익이 우선이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았던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합헌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책 향방은 72비를 넘어 입법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입찰을 앞두고 국내 특수선 제작의 양대축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현대중공업 직원의 기밀 유출 과정 임원 개입 정황으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 8천억 원을 들여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첫 단추인 개념 설계를 한화오션이 맡은 데 이어 기본 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했습니다. 다음 단계인 상세 설계 입찰을 앞두고 두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현대중공업 직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발단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군사기밀 12건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에 납품했던 2,000쪽 분량 개념 설계도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한화오션은 HD 현대중공업 직원이 군 실무자 도움으로 군사기밀을 열람해 불법 촬영한 사실을 부서장과 중역에게 보고하고 결제받았다고 시인한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에도 HD 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자료를 인가받지 않은 내부 서버에 보관하고 보안감사 때는 네트워크를 단절해 감시를 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 같은 행위가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이 사업 수행이 지속된다면 결국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HD 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 측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은 대표나 임원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고발이 이뤄져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판단이 뒤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은 일제강제징용자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일 정상이 7번이나 회담을 하는 등 한일 관계는 복원됐지만 일본 측의 호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6일 정부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해법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결과 정상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됐고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호응 부족으로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이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선 공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강제징용 사건 9건에서 피해자 52명이 추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기금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재단이 확보한 기금은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 41억 6천여만 원. 이미 피해자에 지급했거나 공탁할 돈을 빼면 추가 승소자들에 대한 지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단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 피고 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기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스스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국익에도 부합한다. 우리 정부의 결단에도 일본 측이 여전히 나머지 물컵을 채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강제동원 해법이 지속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도 서울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은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에는 충북과 남부 곳곳에도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춘천 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광주 1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강원 내륙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3,400여 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수요조사 때보다 많게는 1,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가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는 배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부 의과대학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 측이 무더기로 증원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이 집단 사직에 이어서 그나마 병원에 남아있던 전임의들도 상당수가 환자 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7천여 명이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들어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7천여 명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를 사전 통보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정식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나아가 집단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동 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역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입니다.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던 전문의들도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빅5 병원에서는 전임의 가운데 절반가량이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른 수련병원의 전임의 이탈 상황도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의료 차질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입원 환자 감소와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고민하는 대학병원들은 병상수 축소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남은 인력으로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병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은 정규 근무 시간에만 열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과목이 늘고 신규 환자 수용이 안 된다는 곳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주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주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일요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오는 12일에는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을 부르는 등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에 대한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이 지역구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당 차원의 반박에도 사천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를 열고 권향엽 전 비서관에 대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전략공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2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권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지역구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른바 사천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 전 비서관을 강세 지역에 전략 공천한 걸 두고 당 일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권 전 비서관은 이 대표의 부인과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에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없고 당헌 당규의 여성 30% 공천 조항을 고려한 거지 사천은 아니란 겁니다.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한 발 더 나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낙하산 공천,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사천이란 주장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표 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 설천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용을 자극하는 동시에 유권자에게 여당은 다르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용에 여당까지 참전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를 전통적 당 상세 지역인 대구 달서갑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은 추가로 컷오프됐고 최근 입당한 민주당 출신 김영주 의원은 김 의원의 원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석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대구 달서갑의 국민의힘 후보로 유영하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여당 당세가 강한 지역의 후보로 결정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홍 의원은 자연스레 공천 배제, 컷오프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현역과 원외 도전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 서초울과 강남병에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고동신 전 삼성전자 사장이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로 지역구를 옮겼고 유경준 의원 역시 재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초울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경선 지역 5곳 가운데 부산 서구 동구의 안병길 의원은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이 하루에만 추가로 컷오프된 겁니다. 이로써 경선 패배를 포함해 지금까지 본선에 오르지 못한 여당 의원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영주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옷을 갈아입고 자신들의 안방에서 야당 후보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무감동 공천 지적에 꺼내든 국민 추천제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군이갑, 북갑, 울산 남갑 등 5개 선거구에서 국민이 추천한 후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 현역 의원 역시 지원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치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공천 작업을 내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낮은 정치 신인 비율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사법의 정체와 정쟁화를 막기 위해 판검사 퇴임 뒤 최소 2년이 지나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미래 김만흠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1호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90일 이전 퇴임이 조건이지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이를 2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자녀에게 공무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20만 원씩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해서 20년 동안 투자 시 목돈 1억 1,000여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을 맞아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지 시각 5일 각각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15개 주에서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6개 시간대 지역에서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7시에 시작돼 자정쯤 끝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승패는 개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미국으로 인도가 예정됐던 권도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죗값을 치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미국행 결정을 무효로 하고 인도국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테라폼네스 창립자인 권도영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미국 인도 결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려고 돌려보낸 겁니다.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이 파기환송된 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미국의 인도 요청서가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도착했다고 봤는데 항소법원은 이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과 26일 각각 영문과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냈고 전자로 보낸 요청서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정식 요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권 씨의 인도국은 원점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권 씨 측은 최고 형량이 40년가량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바라고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늦은 시간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절도범과 이를 매입한 장물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매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C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에서 각각 휴대전화 7대와 9대를 훔쳐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을 노려 손에 들고 있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훔치는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좌익극단주의 단체 파괴 공작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공장 부근 송전탑에서 일어난 불로 이 공장은 물론 베를린 남부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그린하이드에 있는 테슬라 독일 공장. 현지 시각 5일 새벽 파괴 공작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전기 공급이 끊기며 가동을 멈췄습니다. 테슬라 측은 직원을 대피시킨 뒤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Die Produktion ist jetzt stillgelegt. Für uns ist das hier wirklich ein Anschlag auf diese Industrieansiedlung hier in Brandenburg. Wir haben über 12.000 Mitarbeiter, die wir jetzt momentan nicht weiter beschäftigen können. 브란덴부르크주의 다른 지역과 부근 베를린 남부도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부근 송전탑에서 일어난 불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좌익 극단주의 단체 불칸 그룹회는 경찰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파괴 공작을 자신들이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 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Ich glaube, das ist eine neue Qualität, die wir hier an der Stelle haben und die von niemandem von uns auch nur eine Minute irgendwo toleriert werden darf und wo ich auch erwarte. 이 단체는 지난 2021년 테슬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전력 공급 장치 화재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들이라며 화석 연료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도로 멍청하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난달 말에 발생한 구호트럭 참사의 사망자가 1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이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3명이 더 늘어나면서 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는 760명으로 이 가운데 수십 명은 중환자 치료가 쉽지 않은 현지 의료 사정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다고 UN은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은 가자 지구 휴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 중단과 가자지구 철수 등 휴전 조건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함단 대변인은 카타르와 이집트 등의 중재안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어제 또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과 다른 배들이 위험하게 자국 선박을 차단하며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선박의 도발로 선체가 손상되고 병사 4명은 중국 해경선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경은 자국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어제 열린 전국인민대표 대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린 1조 6,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309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인 7.2%와 같지만 2020년 이후로 보면 2년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도전하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차례로 담금질하고 최종 예선에 나섭니다. 사우디 전지훈련은 황선홍 감독이 동행할 수 없는데 올림픽 준비에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은 최대한 많은 실전을 통해 파리행을 준비합니다. 첫 무대는 서아시아 U23 챔피언십. 18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데 우리 대표팀은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승패 관계없이 3경기가 예정돼 있고 이집트를 빼면 모두 최종 예선에서 경쟁할 팀들입니다. 문제는 황선홍 후에 황선홍 감독이 없다는 것. 같은 기간에 대표팀 지휘봉을 잠시 잡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현지 적응과 3번의 평가전을 명재용 수석 코치가 이끌게 됐는데 황선홍 감독의 공백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예선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우리 코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4월달 예선을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것이고요. 올림픽 대표팀은 이 대회를 마치고 최종 예선에 나설 선수를 추리고 다음 달 2일 다시 소집됩니다. 황선홍 감독이 다시 합류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적응 훈련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카타르로 넘어가 결전에 대비합니다. 축적 일본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한 우리 대표팀. 16개 나라 가운데 3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감독의 부재에다 까다로운 조편성, 그리고 상향 평준화된 아시아 팀들의 실력까지 파리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가 오는 6월 영국 웨스트엔드 무대에 오릅니다.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가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현지 배우와 제작진들로 영어 버전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국 뮤지컬이 뉴욕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뮤지컬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현지 스태프 배우들과 영어로 장기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최초로 2차례 받은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생애를 조명한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제 성악 콩쿠르를 오는 7월 프랑스에서 개최합니다.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라는 이름의 이 대회는 18세에서 32세의 전 세계 성악도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 3명을 선발하는데 1등에게는 5만 유로, 우리 돈 7,500만 원, 2등에게는 2만 유로, 3등에게는 1만 유로가 각각 상금으로 수여됩니다. 조수미 씨가 자신의 이름을 건 콩쿠르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 음악가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가 해외에서 열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도 서울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도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춘천 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1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강원 내륙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